한국 여권은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헝가리 어느 국제공항, 유독 한국인들에게만 까다로운 입국 절차와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겔레르트라고 합니다. 부다페스트 페렌츠 리스트 국제공항의 출입국 심사대, 이곳이 제 일터입니다. 헝가리 국가경찰청 소속 출입국 심사 책임자로 일한 지 어느새 5년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앉으면 깊은 한숨이 나와요. 여권을 넘겨받고 생체 정보를 확인하고 비자와 체류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 이게 제 일상이에요. 여행자들에겐 긴장되는 순간이겠지만 저에겐 그저 반복되는 일과일 뿐이죠. 특히 요즘같이 출입국 심사가 강화된 시기엔 더욱 그래요. 헝가리는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오는 불법 이주자들의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헝가리를 통해 서유럽으로 이동하려고 하며 이를 막기 위해 헝가리 정부는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강력한 국경 장벽을 설치하고 엄격한 국경 통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헝가리 정부는 불법 이주를 줄이기 위해 국경 통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하고 추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와 미립국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도 강화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헝가리로 입국하려는 불법 체류자들이 있어요.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과 베트남 지역의 불법 체류자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긴 줄이 이어집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각기 다른 표정과 사연을 가진 이들이 제 앞에 서요. 어떤 이의 눈빛엔 기대가 가득하고 또 어떤 이의 얼굴엔 불안함이 역력해요. 이런 표정들을 읽어내는 것도 제 일의 일부가 됐어요. 첫 번째 여행객은 헝가리에 사업차 방문한다는 미국인 사업가예요. 서류를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죠. 그의 대답은 명확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별다른 문제 없이 입국 허가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다음은 영국에서 온 가족이에요. 부모님과 어린 아이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해요. 휴가를 즐기러 왔다고 하네요. 서류를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살짝 미소 지어주며 통과시켰어요.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도 문득 깨달아요. 제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단 한 번의 판단으로 누군가의 여행이 혹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특히 요즘은 더 신중해야 해요.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심사 과정이 더 복잡해졌거든요. 테러 위험, 불법 체류, 위조 여권 문제. 이 모든 걸 고려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죠. 어느 날 한 여행자의 여권을 확인하다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어요. 여권의 상태가 좀 이상했죠. 보통 같았으면 바로 2차 심사실로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직감적으로 그가 무고한 여행자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전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고 여권의 상태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는 조금 당황한 듯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해줬어요. 여권이 세탁기에 들어가 실수로 손상됐다는 거였죠. 이 상황에서 규정대로라면 그를 2차 심사실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의 이야기를 믿기로 했어요. 물론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었죠. 그의 진실된 태도와 제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감을 믿었어요. 결과적으로 제 판단은 옳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헝가리에 온 기업인이었고 제 결정 덕분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규정은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적인 판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획일화된 기준으로만 판단할 순 없어요. 때론 경험과 직감을 믿고 인간적인 접근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동료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다가가 보니 중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관광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도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해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헝가리 정부가 아시아계 여행자들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래, 이해할 만해라고 생각했어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여겼죠. 하지만 곧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 여행자들에게도 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라는 거였거든요.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지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중국인과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에게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라는 거였죠. 심지어 여권 위조 가능성까지 의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한국인 여행자들은 대체로 성실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고한 여행자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웠죠. 하지만 국가적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날부터 아시아계 여행자들, 특히 한국인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서류가 완벽한 한국인 여행자에게도 추가 질문을 해야 했고, 때론 2차 심사실로 안내해야 했죠. 그들의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한국인 가족이 심사대에 왔는데 아이들의 설렘 가득한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헝가리 여행을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상 추가 심사가 필요했고 결국 그들을 2차 심사실로 안내해야 했죠. 2시간이 넘는 추가 심사 끝에 그들의 무고함이 확인됐어요. 심사실에서 나오는 그들의 얼굴에서 설렘은 사라지고 없었죠. 특히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갈등이 깊어졌어요. 한편으론 국가 안보를 위해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한편으론 무고한 여행자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체념한 듯 했어요. 그래도 몇몇 동료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느 한적한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출입국 심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한국인 여행자들이 많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 심사대에 다가왔어요. 한국 여권을 내밀며 긴장한 듯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여권 좀 볼게요.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을 건넸죠. 여권을 살펴보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과 실제 모습이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그렇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기로 했죠. 한국에서 어디에 사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서울이요. 서울 어느 구예요? 제가 다시 물었죠. 이번엔 그녀의 대답이 더 늦어졌어요. 강남구요. 뭔가 수상했어요. 보통 한국인이라면 자기가 사는 곳을 바로 대답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말을 걸어봤죠. 강남구 어느 동에 사세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 했거든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걸요. 죄송하지만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2차 심사실로 안내하려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중국어로 뭐라고 외치더니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동료들의 도움으로 그녀를 빨리 제지할 수 있었어요. 조사 결과 그녀는 중국인으로 밝혀졌죠. 한국인 행세를 하고 헝가리에 불법 체류하려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했다는데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일 때문에 무고한 한국인 여행자들이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후 저는 심사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행자와의 대화를 통해 진실성을 파악하려 노력했죠. 동시에 무고한 여행자들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주의했어요. 특히 한국인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졌어요. 한국 문화나 최신 트렌드에 대해 공부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려 했죠. 그럼에도 문제는 종종 생기고 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더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한국 국적을 가진 여행자 가족과의 첫 갈등을 겪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4인 가족이었어요. 부모님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아이들. 처음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설레는 표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헝가리 여행에 대한 기대로 눈을 반짝이고 있었고 부모님도 행복해 보였죠. 그들의 서류는 완벽했고 여행 목적도 명확했지만 중국어로 대화하는 걸 살짝 듣게 되었고 더 조사해야겠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걸 봤어요. 당황스러움, 불안함,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 아버님이 영어로 물으셨죠. 왜 그렇죠? 우리 서류에 문제라도 있나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정책 변경으로 인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설명은 그들을 납득시키기에 부족했나 봐요. 아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우리는 이제 중국인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라고요. 범죄자 취급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거죠. 그 순간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했죠. 무고한 여행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을 테니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 임무를 수행해야 했어요. 국가 안보와 규정 준수는 제 책임이니까요. 결국 저는 그들을 2차 심사실로 안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죠. 한 아이가 부모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 순수한 질문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차 심사실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들의 여행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약 1시간 후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예상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들에게 입국 허가를 내주면서 저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마음이 아픕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 여행자들에 대한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졌어요. 아시아인 불법 체류 문제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지침은 점점 더 엄격해졌거든요. 이제는 한국인들의 여권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체류 목적과 일정, 장기 체류의 경우 심지어 재정 상태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오늘은 또 몇 명의 무고한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될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들의 실망한 표정,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한국인 여성이 제 심사대에 왔어요. 그녀는 헝가리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왔다고 했죠.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규정상 추가 심사가 필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왜죠? 제 서류에 문제라도 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정책상 모든 아시아계 여행자들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하고 있어서요.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찼어요. 2차 심사실로 그녀를 안내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반복했어요. 제 사과에도 그녀의 굳은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다행히 추가 심사는 빨리 끝났고 그녀의 입국이 허가됐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에 보였던 설렘과 기대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제가 입국 허가 도장을 찍어주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좋은 유학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당신의 잘못은 아니겠죠. 그래도 이런 경험이 제 유학 생활의 첫 기억이 된다는 게 너무 슬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 여행자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됐어요. 그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죠. 화를 내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이해심 있게 대응했어요. 어느 날 중년의 한국인 부부가 제 심사대에 왔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남편분이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당신도 그저 일을 하는 것뿐이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들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받았어요.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이해심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젊은 한국인 학생이 왔어요. 그는 헝가리 유학을 위해 왔다고 했죠. 추가 심사를 요구하자 그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계신지 이해합니다. 그의 말에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해심 있는 젊은이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죠.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제 마음속 갈등은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인들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받으면서도 그들에게 이런 대우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더욱 큰 죄책감을 느꼈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주 모여 이 문제에 대해 토론했어요. 어떻게 하면 국가 안보도 지키면서 무고한 여행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했죠. 한 동료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직접 한국 문화나 언어를 조금씩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한국인 여행자들과 소통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고, 우리는 퇴근 후에 간단한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여행자들과 소통할 때 기본적인 인사말을 한국어로 하니 그들의 표정이 조금은 밝아지더라고요. 작은 변화였지만 이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물론 여전히 규정은 지켜야 했고 추가 심사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 노력했죠. 더 친절하게, 더 이해하려는 자세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려 노력했어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국인 여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꼭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한국인 여행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매일 목격하면서 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굳혀졌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아시아계 여행자,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상사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죠. 무고한 여행자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겁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겔레르트,
당신 마음 잘 알겠어요. 하지만 국경 보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테러와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시아인을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접근한다면 안전도 지키면서 무고한 여행자들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거의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제가 준비한 데이터와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들을 꼼꼼히 제시했습니다. 상사는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 의견 잘 들었어요. 당장 모든 걸 바꿀 순 없겠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봅시다. 한 달 동안 당신이 제안한 방식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변화의 기회를 잡은 거죠.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어요. 시범 운영이 시작되고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심사 방식의 효과를 꼼꼼히 기록했죠. 동료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며 개선점을 찾아 나갔어요. 새로운 방식의 핵심은 개별화된 접근이었어요. 단순히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인의 여행 이력, 직업, 방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죠. 특히 한국인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어요. 일부 동료들은 변화를 꺼려했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평했죠. 하지만 점차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상사 앞에서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어요. 불필요한 2차 심사가 30% 이상 줄었고 여행자 만족도는 50% 이상 상승했죠. 그러면서도 보안상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심사 시스템이 도입된 지 몇 주가 지났어요.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했지만 아직 완벽하다고 말하기엔 이른 시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한 한국인 사업가를 만나게 됐어요. 그의 이름은 김준호 씨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헝가리의 자동차 회사와 거래를 위해 방문했다고 했죠. 처음 그를 봤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심사를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헝가리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왔습니다. 3일간의 일정이에요. 저는 규정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해야 했어요. 혹시 이전에 헝가리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네, 이번이 20번째 방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헝가리에 와서 비즈니스를 해왔어요. 저는 그의 여권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수많은 헝가리 입국 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렇다 해도 규정상 저는 여전히 추가 확인을 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물론이죠. 이해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러분의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니까요. 그의 이해심 있는 태도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짜증을 내곤 했거든요. 하지만 김준호 씨는 달랐어요. 추가 확인 과정 동안 우리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죠. 사실 처음 헝가리에 왔을 때는 저도 이런 절차가 불편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죠. 여러분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것뿐이고 그게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거라는 걸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모든 아시아인을 잠재적 위험으로 보는 건 옳지 않거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옳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시스템을 설명해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네,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도 최근에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김준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군요. 변화는 항상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노력이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거죠. 김준호 씨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해심과 통찰력 있는 조언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더 명확하게 해주었죠. 김준호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강한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심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느꼈죠. 그래서 저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국가 안보는 지키면서도 무고한 여행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우리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데이터 분석에 집중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입국 기록, 불법 체류 사례, 범죄 기록 등을 철저히 분석했죠. 그 결과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국적만으로 위험도를 판단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였죠. 이 발견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만들었어요. 국적 대신 개인의 여행 이력, 직업, 방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이었죠. 특히 한국인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높은 준법 의식과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불필요한 2차 심사가 60% 이상 줄어들었고 여행자들의 만족도는 크게 상승했죠. 동시에 불법 체류나 범죄 사례도 오히려 감소했어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규정에 얽매인 단순한 심사관이 아니라 여행자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문화 중재자가 된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한 젊은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을 때의 일이에요. 그녀는 처음 헝가리에 오는 거라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헝가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학생활 잘하세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어를 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조금 배웠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그녀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여행자들은 더 이상 우리를 차가운 규제자로 보지 않고 친절한 안내자로 여기기 시작했죠. 그들의 미소 띤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어요. 일부 동료들은 변화를 꺼려했고 상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노력을 악용하며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예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고 더 많은 문화를 이해하려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여행자가 미소 지으며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인 여행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이해와 성숙함, 그리고 끈기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입국장에 들어서는 한국인 여행자를 보면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중국 유학생이 한국 유학생을 향해 도둑이라며 소리 지르고 있고 많은 친구들이 중국 유학생의 말에 경악을 하고 도둑으로 지목당한 한국 유학생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전부가 후진국이고 못 사는 나라라고 인식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의 수도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바르셀로나에는 안토니 가우디의 파밀리아 성당, 구엘 공원, 카사 밀라, 카사바트요 등의 건축물이 있고 피카소 박물관, 미로 재단, 카탈루냐 미술관 등 다양한 박물관과 갤러리가 유명해요. 바르셀로나의 음식은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지중해 요리도 있고 티파스나 빠에야 같은 전통적인 스페인 요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도심과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해변도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에요. 문제는 수많은 관광객만큼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바르셀로나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스페인으로 불법으로 넘어왔어요. 우리 스페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차례 불법 체류자들의 신분을 정규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일정 기간 이상 무단으로 스페인에 몇 년 이상 거주하고 범죄 기록이 없고 스페인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되어 있다는 기록이 확인되면 합법적으로 스페인에 체류하고 일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고 있죠. 불법 체류자들의 신분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라 그런지 불법 체류자들이 정말 많아요. 이들의 문제는 저임금으로 서비스업, 무역, 건설업, 소규모 상업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스페인 사람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많은 현지인들이 일자리를 저임금 불법 체류자들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여러 번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셨어요. 물가는 인상되는데 그들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임금이 더 낮아지고 있다며 모두 추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정도죠. 아버지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일을 하시는데 불법 체류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의 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그들을 선호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지면서 아버지가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시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그로 인해 우리 집은 제가 자라면서 점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어머니도 함께 일을 하게 되셨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라발 지역은 주거비가 저렴했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지면서 주거비도 많이 상승하게 되었죠. 게다가 법적인 보호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스페인에서 소매치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현지인들까지도 빈번하게 소매치기 경험도 있고 집안에 도난을 당한 사람도 여럿 있을 정도였죠. 그들은 길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하고 길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고 아무 곳에 버리기도 하면서 불법 체류자가 많은 라발 지역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며 피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라발 지역에 거주하던 지역 주민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지만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라발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죠. 최근에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 중 하나예요. 라발은 바르셀로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지 않을 정도죠. 이런 사실들로 인해 부모님은 자주 불법으로 스페인에 온 아시아인들을 비난했고 아시아인들이 전부 스페인에서 사라졌으면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 영향으로 저도 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어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스페인 친구들은 저와 비슷하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가 많았는데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부모님은 제가 공부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셨고 저는 주변 친구들과 다르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아카데이아 학원을 보내주시기 위해 부모님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셨죠.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에 전념했고 바르셀로나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학한 바르셀로나 대학교는 스페인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 중 하나로 풍부한 역사와 우수한 학문적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예요. 우리 학교는 1450년에 설립되었고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죠. 수세기에 걸쳐 학문과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쳐왔어요. 게다가 스페인 공립대학의 학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많은 국제 학생들이 스페인에 와서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 프로그램과 국제 공동학위 프로그램도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고 그중 아시아 지역에서 온 친구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저는 아시아 국가라고 하면 불법 체류자들만 생각이 나서 치가 떨릴 정도로 싫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차피 아시아 국가는 후진국인 나라일 거라 생각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었죠. 그런 저와 달리 많은 친구들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한국의 K-팝, 드라마, 영화, 한국 음식 등을 얘기하면서 한국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먹어보았는지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부끄럽지만 저는 휴대폰도 굉장히 오래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에 공부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한류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그 당시 한국을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도 저가요금제로 가벼운 통화나 긴급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처럼 인터넷으로 접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한국도 아시아 국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아시아 국가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생각나서 후진국 중 하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라고만 하면 치를 떨 정도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스페인 친구들과 유럽 친구들이랑만 어울렸어요. 여가 시간에는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도 없었고 편견이 있어 제가 먼저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친해지게 될 계기도 당연히 없었죠. 그렇게 학교를 다니며 1년 동안 모은 돈을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을 때 부모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속상해하셨어요. 제게 돈을 돌려주시면서 지금 이 시기는 평생 돌아올 수 없는 시기이니 너무 많이 일하지 말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학교 생활도 즐겼으면 한다는 말씀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말씀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잘하는 취미나 큰 관심 분야가 없어서 저와 친하게 지내던 스페인 친구 루시아가 가입한 문화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입한 문화동아리는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는 동아리라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가입하고 있었고 아시아 국가의 친구들도 있었죠. 저는 뒤늦게 동아리에 가입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위해 조용히 동아리 분위기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동아리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잘 어울리는데 아시아 국가에서 온 학생들 중 중국인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들은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겨서 누가 중국인이고 누가 한국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각자 나라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죠. 중국 유학생들은 목소리도 큰데 굉장히 듣기 싫을 정도로 시끄럽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을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았어서 중국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어 더 안 좋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 유학생들 여러 명이 중국어로 대화하면 귀를 막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반대로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어로 그들끼리 대화할 때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대화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은 중국인 친구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는데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 유학생들을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많은 유럽 친구들은 그 모습을 익숙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동아리에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게 적응이 안 돼서 저를 동아리로 데려간 루시아에게 한국인과 중국인 친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루시아는 제게 얼마 전 동아리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시간에 중국인 친구 중 한 명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예전에 중국의 속국이었고 한국의 문화 중 중국에서 파생된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국인 친구들 앞에서 말했고 한국 친구들이 중국 친구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그 이후로 동아리에서 중국 유학생들과 한국 유학생들은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건 관심이 없었기에 별 생각 없이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동아리를 통해 많은 나라의 문화들을 접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정말 굉장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한국의 드라마를 뒤늦게 본 게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고등학교 다녔을 때 한국의 드라마를 알았더라면 드라마에 푹 빠져서 공부도 내팽개칠 만큼 한국의 드라마가 너무나도 재미있었거든요. 한국의 드라마에 푹 빠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의 음식과 음악도 궁금해져서 한국의 많은 것을 찾아보았고 아시아인이지만 처음으로 한국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한국에 대해 많은 것들을 물어보았어요. 그런 제 모습이 중국 유학생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중국의 드라마가 더 재미있는 게 많다고 하면서 중국의 드라마를 소개해 주려고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집요할 정도로 중국의 문화를 제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드라마도 여러 개 시청했는데 처음 중국의 드라마를 시청했을 때 재미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보면 볼수록 스토리가 비슷해서 약간 진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았고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서 계속 빠져드는데 중국 드라마는 내용도 예측이 가능하고 여러 드라마가 비슷해 보였죠.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재밌다고 말했지만 한국의 드라마가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보다 보니 한국인과 중국인은 많이 달랐어요. 중국 유학생들은 남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더 큰 목소리로 말하며 계속 끼어들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고 한국 유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공감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유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친구들이 중국 유학생들보다는 한국 유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죠. 한국 유학생들 주변에는 항상 많은 유럽 친구들이 있었는데 중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중국 유학생들끼리만 몰려다녔거든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대화할 때 중간에 끼어들고 본인의 말만 하려고 하는 중국 유학생을 좋게 보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날은 동아리에서 한국의 영화를 시청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제가 동아리실로 들어갔는데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었고 큰 소리가 나고 있었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중국 유학생 리메이라는 친구가 한국 유학생 유진을 향해 도둑이라면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리메이는 일찍 동아리실에 도착을 했고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동아리실에 한국 유학생 유진이라는 친구 한 명만 있었고 화장실에 다녀오니 가방 안에 있던 비싼 명품 지갑이 사라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동아리실에 있던 유진은 한국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미리 와서 준비 중이라 누가 들어온 줄도 몰랐고 리메이의 가방은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리메이는 계속 유진이 본인의 물건을 훔쳐갔다며 유진의 가방을 뒤져봐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고 유진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며 본인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리메이는 한국은 못 사는 후진국이고 도둑의 나라라.
남의 물건을 훔쳐간다며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었죠. 유진은 정말 억울했는지 본인의 가방의 물건을 전부 꺼내가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지갑은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끝났고 그날 동아리실에서 시청하기로 한 한국 영화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몇 주 뒤 저는 경악할 만한 일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그날은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음식점에 일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스페인에서 유명한 티파스를 파는 곳이라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학교에서도 거리가 가까워서 학교 학생들도 많이 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곳이에요. 저는 1년간 그 음식점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장님과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친하게 지내고 가끔 일손이 부족하면 돕기도 하죠. 저는 일을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들어가다 유진에게 지갑을 도둑 맞았다고 말한 리메이를 보게 되었어요. 친하지는 않았지만 동아리에서 몇 번 마주쳤던 사이라 인사를 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는데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리메이는 여러 친구들과 있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티파스를 주문하면서 잃어버렸다던 지갑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었죠. 리메이의 지갑은 새빨간색의 굉장히 화려했던 지갑이고 명품 지갑인데 부모님이 사주셨다고 제 앞에서 자랑했던 적이 있어서 저도 똑똑히 기억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바로 다가가서 지갑을 찾은 거냐고 물어봤어요. 리메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얼버무리며 화장실에서 찾았는데 분명히 유진이 훔쳐서 화장실에 몰래 숨겨놨을 게 분명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싸우는 것을 분명히 들었는데 유진은 동아리실에서 계속 영화 상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리메이는 가방을 놓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여러 번 말했거든요. 저는 일을 도와야 했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유진에게 사과하라고 말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며칠 뒤 동아리 모임이 있어 동아리실에 갔는데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이미 많은 친구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음식점에서 만난 리메이를 찾아보았고 리메이는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리메이에게 유진한테 사과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제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주목했고 리메이는 많은 친구들의 시선을 받고 당황했죠. 많은 친구들이 주목하는 바람에 리메이는 마지못해 유진이 아닌 여러 친구에게 자기가 오해한 것 같다며 지갑을 화장실에서 찾았다고 소란 피워서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유진한테 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지 물어보았는데 리메이는 유진한테는 죽어도 사과하기 싫었나 봐요. 사과는커녕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리실에 유진 한 명밖에 없어서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유진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솔직히 유진이 훔쳐서 나중에 가져가려고 숨겨두었을 수도 있다며 한국이 후진국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리메이의 태도에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많은 친구들 앞에서 리메이를 향해 소리치며 중국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고 말았죠. 나는 한국과 중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중국보다 무조건 잘 사는 나라가 분명해. 내가 살고 있는 라발 지역에는 아시아 국가에서 온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어. 나는 그로 인해 아시아 국가는 전부가 가난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는 중국이란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은 대부분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했어. 그리고 내가 본 불법 체류자 중국인들은 시끄럽고 더러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불법 체류자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 스페인이나 한국보다 가난하고 못 살기 때문에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와서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거라고 생각해. 한국이 후진국이고 중국이란 나라가 내 말처럼 그렇게 잘 사는 나라면 왜 한국인들은 불법 체류자가 없고 중국인들만 불법으로 스페인까지 와서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하겠어? 나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내 말에 동의가 되지 않고 리메이 너란 사람을 보니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후진국이라고 생각해. 제 말에 주변에 있던 많은 친구들은 리메이를 쳐다보았고, 리메이는 저를 보며 부들부들 떨며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아리실에 있던 중국 유학생들은 모두가 저를 노려보았지만 제 말에 반박을 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제 말이 끝나고 모든 중국 유학생들이 짐을 챙겨서 동아리실에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괜히 일을 키워서 동아리 분위기를 망친 게 아닐까 조금 걱정했는데 오히려 동아리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더 좋아했어요. 중국 유학생들이 모두 나가자 여러 친구들은 도둑으로 의심받았던 유진을 위로했고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가 궁금한 게 많은데 중국 유학생들 때문에 마음껏 즐기지 못했다면서 저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친구들까지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제가 놀라운 사실을 들었는데 한국에도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메이의 말처럼 중국이 잘 사는 나라면 왜 한국으로 넘어가서 불법 체류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스페인에서도 한국에서도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본인의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한국 문화만 보면 달려드는 중국 유학생들이 없으니 동아리실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의 문화들을 즐기고 있어요. 요즘에는 한국의 음식도 만들어 먹고 있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알면 알게 될수록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친구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발전된 나라더라고요. 아시아 국가에 대한 편견이 한국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한국이란 나라를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